하나는 고관세 정책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감세입니다. 기업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 자체를 줄여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모자란 부분을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한마디로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미국 부동산 시장의 악재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세계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악재이자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한 비정상에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이키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트럼프의 정책이 과연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지금 차례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트럼프 2기가 나오면서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왜 트럼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즉 한마디로 트럼프하고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게 트럼플레이션인데 우선 향후 트럼프 2기의 주요 키워드는 4개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들여다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하나는 고관세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생뚱맞게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나왔을까요? 그거는 트럼프가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 제조업이 부활해야 되겠다. 제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 물가를 관세를 높여서 올려줌으로써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조업이 경쟁력을 갖게 하겠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민의 제한입니다. 이민의 제한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들었으면 현재 미국 내에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렇게 불법 이민자를 취업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을 제한하면 기존 노동시장에서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거는 임금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임금이 상승이 되면 근로자들이 월급을 많이 받으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그게 전가가 돼서 물가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감세입니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비롯해서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환호할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그 통에 상승 동력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니고 특히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갖습니다. 즉 국민들이나 기업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세금 자체를 줄여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모자란 부분을 미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됩니다. 즉 정부가 빚을 내서 쓴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국채 시장에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공급량이 많아지면 국채 가격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국채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사실은 모든 자산 시장의 악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고관세와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고금리가 될 거다라고 해서 트럼프플레이션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는 게 주요한 키워드입니다. 자, 이 4가지를 근거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일단 트럼프가 들어서면 중국에 관한 보편 관세를 60%나 매기겠다고 그랬습니다. 즉 트럼프 첫 임기 때 그때 중국에 고관세를 매겼지만 그때는 한 7.5%에서 25%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60%로 매기겠다는 건 한마디로 앞으로는 중국과는 교역하지 않겠다라는 신호와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앞으로 대중국 수출 축소 4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강도를 더해가지고 나중에는 중국과의 교역관계를 축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제대로 실행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고관세로 나가면 중국만 힘든 게 아니라 미국 경제도 힘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이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되고 이게 너무 심하면 잘못하면 미국 경제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어느 정도 선까지 진행되는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에 관한 성장률도 현재 한 4%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게 심하면 2%대로 중국 경제가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세계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미국한테도 이제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뿐만 아니라 현존하는 우방국들하고의 관세도 보편 관세를 10% 내지 20%로 올리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상대국에서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관세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보복이 보복을 불러오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호무역주의가 발흥하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무역량 자체가 축소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다 같이 낮아집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가 1929년 미국 대공황 때도 있었는데 그때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의 발흥으로 인해서 세계 무역은 한 30% 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가격 자체는 자그마치 60%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공황이 더 오래 끌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키워드인 이민 제한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먼저 불법 이민자를 추방할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 쿼터를 제한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금 상승으로 직결되고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연준은 이자를 올리고 그다음에 이거는 고금리 기조를 가져와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이제 같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지금 이 그래프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대중국 수입이 제일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중국 수입이 이제 줄어드는 수치를 표방하고 있는 건데, 일기 트럼프 때 시작한 이 대중국 고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트럼프가 4년 동안에 거쳐서 이 고관세 정책을 강화하게 되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중국 수입 물품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이제 줄어들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감세 정책을 좀 들여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세 정책은 미국 국채의 증가를 불러와서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시중금리가 치솟게 되는데 이러한 시중금리가 치솟는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잠재적인 금융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우선 시중금리가 치솟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특히 장기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은 일단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소기업들의 도산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CLO라는 부실채권을 기반으로 한 파생상품이 있는데 이쪽에서 사고가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 트럼프 정책은 상당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면서 자산시장을 억누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채권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들어서서 지금 채권 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힘들어졌냐면 사실 지난 10월 달에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인하도 소폭이 아니라 0.5% 한마디로 B컷을 단행했는데 이렇게 정책금리가 싸지면은 사실은 장기금리도 싸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즉 단기 정책금리는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10년물 이상 시중금리는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들어서서 고물가, 고금리 쪽으로 정책을 시행할 거기 때문에 시장이 바짝 긴장하면서 이거를 선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0.5% 내렸는데 반대로 10년물 금리는 자그마치 0.8%나
상승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심리, 특히 채권 시장의 심리가 극도로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산시장 전반에 거쳐서 이게 한마디로 직격탄을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봤을 때 자산시장은 나름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3.6% 내에 있던 10년물 국채금리가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자그마치 지금 4.4%대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달러의 강세 기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나라의 통화는 그 나라와 금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금리를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사람들은 그 나라 통화를 선호할 수뿐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정기예금을 하면 한 3, 4%를 주는데 미국에서 정기예금을 하면 거기는 시중금리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4, 5% 정도의 금리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나라의 돈을 더 선호할 거예요. 당연히 시중금리가 높은 나라의 돈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고 반대로 그러면 그 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의 통화들은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다른 나라 통화는 약세로 갈 수뿐이 없습니다.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는 주로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중국, 일본, 우리 한국이 경쟁 관계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즉 달러가 강세로 가면 위안화나 엔화나 원화는 약세로 가서 환율이 치솟을 뿐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우선 자산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세계 자산시장의 그 규모를 크기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자산시장의 4분의 3은 파생상품입니다. 파생상품이 왜 이렇게 클까요? 우선 여기는 통화사업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파생상품이 있는데 실제로 파생상품은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파생상품에서 사고가 터지면 이건 그대로 세계의 금융위기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파생상품은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이건 장외거래 상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파생상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누가 얼마만큼의 부실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신용경색이 들이닥치면서 이거는 국제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잘 나갈 때일수록 이러한 파생상품 같은 데서 혹시 돌발 변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적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시장에서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채권시장입니다. 채권시장은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주식시장이고 그 다음에는 금이나 은이나 비트코인으로 얘기되는 대체자산시장인데 대체자산은 사실은 1%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직까지는 굉장히 작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작은 시장임에도 이쪽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는 이쪽은 변동성이 가장 크면서 앞으로 비약적으로 커질 시장입니다. 자, 이 순서대로 한번 보시죠. 제가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통화시장인데 통화시장은 앞으로 미국이 고금리로 즉 강달러로 갈 거기 때문에 각국의 통화는 앞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위안화를 보면 이 그래프가 트럼프 당선일 날, 즉 11월 6일 개표일 날 제가 뽑아낸 자료입니다. 이때 보면 빨간색으로 굉장히 장대 양봉으로 확 튀는 게 있을 텐데 그만큼 위안화 환율이 이때 놀라서 자그마치 6%나 튀었습니다. 한 나라의 통화가 마치 주식처럼 6%나 튄다는 건 사실은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즉 중국 경기에 대해서 세계 통화 시장이 바짝 긴장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1달러당 7.23 위안화 정도로 지금은 환율이 더 튀어올랐던데 전문가는 조만간 7.3 위안을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중국 정부는 위안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개입을 한다는 얘기는 중국이 그나마 갖고 있던 미국 국채를 팔아서 달러를 마련한 다음에 그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자국 통화인 위안화를 무한정 사들인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그치는 얘기가 아니라 중국이 미국 국채를 던지면은 미국 국채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공급 물량이 늘어나니까 국채 가격은 더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채권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트럼프 시대의 큰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채권 시장은 나름대로 변동성이 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각국 통화 시장의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엔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화도 그간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생긴 이후에는 다시 약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일 날 환율이 치솟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어제 기준으로 154엔 내외를 오르락거리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160엔을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엔화가 약세 기조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환율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개표일 날 이렇게 위안화나 엔화처럼 위로 확 솟아있는 이 그래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1400선 밑에서 나름대로 제어되고 있지만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1400 마지노선이 뚫리면서 전문가들은 연내에 1420원에 도달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만한 시장인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하고 모기 시장의 30년 만기 금리는 서로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한쪽은 10년물이고 한쪽에 30년물인데 이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를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30년까지 끌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금리가 자기한테 좋은 조건의 다른 금리가 나타나면 보통은 모기지 금리를 갈아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한 10년 단위로 모기지 금리를 갈아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하고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직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기지 금리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의 모기지 금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같이 올라갑니다. 왜 같이 올라가는지는 제가 좀 다음에 설명드릴 거고요. 즉 한마디로 10년물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미국 부동산 시장의 악재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세계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악재이자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 상업용 부동산이 예전보다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샌프란시스코나 뉴욕 같은 대도시는 이렇게 고금리 기조로 들어가면서 심한 데는 빌딩 가격이 자그마치 80%, 90% 정도 폭락을 해서 예전 가격의 10%나 20%뿐이 안 됩니다. 쉽게 해서 우리나라 조그만 소규모 빌딩보다도 뉴욕에 있는 대형 빌딩 가격이 더 싸지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이는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한 비정상에 빠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소형 빌딩보다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대형 빌딩 값이 더 싸지고 있을까요? 이거는 훗날 앞으로 다시 경제가 정상적인 조건에 들어오면 그때 차라리 우리나라 빌딩이 아닌 뉴욕 빌딩을 살 걸 하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즉 그만큼 미국은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힘들고 있는데, 이 힘든 상태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여기서 돌발 위기가 발생해서 자산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업용 부동산의 어떤 향후의 추이 같은 걸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사실은 미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는데
미국 경제가 둔화될까요? 기본적으로 미국은 소비로 지탱되는 나라입니다. 소비가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를 어떻게 해왔냐면 그동안의 관행이 집값이 올라가면 모기지 금리를 갈아타면서 모기지 대출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그 대출 나온 돈으로 자동차를 산다거나 가전제품을 산다거나 해서 흔히 소비를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이제는 모기지 대출을 갈아타지 못합니다. 즉 그렇게 되면 모기지 금리로 소비를 늘려왔던 행태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미국 소비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경제 성장률은 잘못하면은 굉장히 둔화되면서 심지어는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모기지 금리는 미국인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도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주택담보 대출금리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즉 미국하고 지금 똑같은 길을 밟아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시중금리는 왜 이렇게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을 건가요? 거기는 크게 예를 들어서 환율이라는 경로, 그 다음에 수요라는 경로, 그 다음에 금융이라는 경로를 통해서 다방면으로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융 경로입니다. 즉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금리에 우리 한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같이 연동돼서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커플링 현상을 보여요. 자, 요 다음에서 나오는 표가 한국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 추이인데 이 그래프를 봐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것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미국이 고물가 고금리에 빠진다는 얘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곧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의 도산 사례가 다시 재발할 수도 있어요. 미국의 중소은행들은 과거에 대부분 미국의 장기 국채를 자본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단기 국채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장기 국채는 듀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10년물, 20년물, 30년물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 상승이 미치는 영향이 10년물 같은 경우는 8배, 20년물 같은 경우는 뭐 16배 정도 돼서 굉장히 큰 타격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본금이 사실상 굉장히 잠식을 당해요. 물론 장부에는 살 때 가격으로, 즉 장부 가격으로 있지만 실제 가격은 손실을 많이 봐서 잠재적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잘못하면 자본금을 다 잠식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은행이 파산할 수 있습니다. 2, 3년 전에 실리콘밸리 중소은행들의 파산이 컸을 적에 연준이 이거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거를 급히 대응해서 메꿨는데 그때 비공식적인 방법이라는 거는 산 가격 그대로 100%를 인정해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즉 갖고 있는 국채를 팔지 말고 너희들이 망하지 않도록 우리 연준이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방법을 썼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고금리 기조가 계속해서 지속되면 그 규모가 훨씬 커질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연준이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힘든 시장이 이렇게 국채와 회사채, 금융채 등 채권 시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험 요소는 제가 이렇게 위험 요소 얘기해서 미안한데 사실은 트럼프가 당선돼가지고 여러 자산 시장에 사실은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장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좋게 돌아갈 때는 우리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도 같이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득이 제가 안 좋은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한동안 오랫동안 금리를 동결하다가 그 이후에 금리를 내릴 적에 대부분의 경우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경기 침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금리 동결 후에 이제는
시장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금리를 내려도 되겠다라고 해서 금리를 내렸을 적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상황이 괜찮으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되겠네. 그리고 내리면 좋겠네. 라고 생각할 때가 생각보다는 위험한 순간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과거의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그 방면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장단기 금리 역전을 거쳐서 최근에 정상화가 됐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연준이 비컷으로 0.5% 단기 금리를 내렸는데 10년물 장기 금리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많이 튀어 올라오면서 단기 금리는 싸졌고 이제는 장기 금리는 비싸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이에요. 단기로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장기로 빌려주는 게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이자가 비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로소 정상 관계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금리 역전이 정상화될 적에 이때가 또한 위험한 순간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금리가 역전돼서 스프레드가 0 이하로 내려왔다가 올라갔을 적에 지금 회색으로 보이는 이렇게 경기 침체가 돌아왔습니다. 아까 금리가 오랜 시간 동결을 거쳐서 내려왔을 적에 경기 침체가 들이닥쳤다는데 마찬가지로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된 직후에 매번 이 그래프를 보면 그때 경기 침체가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게 시장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혹은 좋은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이 나쁠 적에는 오히려 앞으로 시장이 좋아야 될 단초는 뭐고 단서들은 뭐가 있을지 좀 같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시장을 보는 그러한 눈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보죠. 주식시장은 트럼프가 당선된 날 3대 지수가 모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은 트럼프 당선을 지금 반기고 있어요.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가 지난 4월에 142달러 정도 했던 게 지금 뭐 288달러 이후에도 계속 올라서 끝간데 없이 오르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수도 있지만 주식시장도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일례로 이번에 부통령으로 지명된 JD 벤스 같은 경우는 특히 플랫폼 빅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이 미국의 7대 빅테크 기업들한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되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이 그래프는 S&P 500 그래프인데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지금 쭉 올랐다가 지금 잠시 뭐라 그럴까요? 견조한 장세 속에서 앞을 내다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트럼프의 당선을 반기면서 아직까지는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체시장을 한번 보죠. 대체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달러에 대한 대체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달러에 대한 대체자산은 뭐가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금과 은이 달러에 대한 대체자산.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금과 은 시장은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금과 은 시장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온스당 2,700달러를 넘어서 고공행진하던 금값은 이게 트럼프 당선일 날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준으로 2,627달러니까 지금도 금 시장은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고 억눌려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금 시장이 힘들어할까요? 이거는 금리하고 직결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리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예금을 하면은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금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자 한 푼 안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트럼프로 인해서 시중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대체자산인 금이 이렇게 억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간의 금은 왜 그렇게 가격이 올랐을까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간의 금이 왜 그렇게 가격이 올랐냐면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 ETF가 나온 다음에 오히려 금 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와서
비트코인 ETF로 시장이 흘러가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금값이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값이 온스당 2,000불에서 2,700불까지 올라간 가장 큰 주요한 동인은 한마디로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지금 억수로 사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면 이게 실크로드의 국가들이 금을 수입하고 있는 그 그래프인데 밑에 초록색이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러시아, 튀르키예 이 4대국이 지금 세계의 금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값이 고공행진을 했는데 이 4대국은 앞으로도 금을 굉장히 사들일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겠지만 일단 트럼프 시기에는 이 고금리 기조에 억눌려 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한 상승은 좀 더 두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은값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은값도 금과 같은 연동화 현상을 보입니다. 이게 트럼프 당선일 날 가격이 떨어졌던 거를 보이고 있는데 은 가격도 한참 잘 올라가다가 트럼프 당선을 계기로 해서 지금 하방 압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스당 한 31달러 선에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금과 은 시장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앞으로 금과 은 시장이 다시 소멸할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다 투자해야 될까를 생각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는 그래프 금은 교환 비율을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건 한 가지인데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생각했을 적에는 은 가격의 상승률이 금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들이닥친다 그러면 은 가격의 하락 속도가 금보다는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은의 산업용 수요가 60%가 넘기 때문이에요. 금 같은 경우는 산업용 수요가 한 10% 남짓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은 경기에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들이닥쳐서 세계가 경기 침체에 빠졌을 적에는 은 가격이 훨씬 빠른 속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다 금융위기에서 탈출을 시작해서 경기가 회복했을 적에는 은 가격의 상승 속도가 금보다 한 두세 배 빠를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과 은에 대한 투자를 할 적에는 이 경기하고 이게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는 그 교환 비율을 가지고 검토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은 비트코인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알아보기 전에 트럼프 2기에서는 과연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선 트럼프 2기의 주요 특징은 키워드 4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트럼프는 본인이 들어서면 감세 정책을 피겠다고 그랬습니다. 감세 정책을 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모자라는 부분을 국채로 발행해서 충당하기 때문에 국채 공급량이 많아지면서 국채 가격은 하락합니다. 그 얘기는 시중금리는 오른다는 걸 의미해요. 두 번째 키워드는 고관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보편관세를 60%, 우방국에도 10% 내지 20%를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미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것 또한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자체도 올리기 시작할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민 제한입니다. 이민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본인이 직무를 시작하게 되면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노동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인력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또 연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는 제조업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부활시켜서 다시 한번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보관이 이로 인해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과 보복 관세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나름대로 트럼프의 당선은 주식시장이라거나 대체자산 시장, 특히 비트코인 시장 같은 데는 굉장한 호재지만 또 일부 채권 시장이나 이런 데는 이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습니다. 자, 이런 기초 상식을 갖고 암호화폐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번에 트럼프가 유세 중에 피격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올라간 자산 시장이 바로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이렇게 위험이 도래할 적에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달러의 대체 자산인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되던 11월 6일 비트코인 가격이 그 하루 사이에 자그마치 6%나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9월 달에 5만 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개표일 당일에 76,800불까지 치솟으면서 단숨에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현재는 트럼프가 당선돼서 2주가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시점까지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나 올랐을까요? 지난 2주간 약 30%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자산 중에서 가장 상승폭이 큽니다. 그래서 어제 11월 19일 기준으로 91,500달러에 도달했는데 여러 자산 시장 중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이 급격하게 급등세를 타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트럼프는 지난 1기 때만 해도 2021년에 비트코인은 사기다, 달러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때는 이렇게 대통령이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유세 과정에서는 태도를 180도 확 바꿔가지고 미국이 비트코인의 100%를 보유할 것이다.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태세 전환을 확실히 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왜 이렇게 태세 전환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과거 암호화폐의 최대의 복병이자 최대의 적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미국의 규제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비트코인을 규제할지 몰라서 어떻게 암호화폐 전반에 규제를 할지 몰라서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전전긍긍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리프레드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에 관해서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즉 그간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가 달러의 위협적인 존재로서 이것의 성장을 그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그러던 트럼프가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하면서 미국 정부의 앞으로의 태도가 180도 변하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트럼프가 급격하게 변했을까요? 트럼프가 공부를 많이 해서? 혹은 트럼프 주위의 참모들이 좋은 얘기를 찍어내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은 암호화폐 투자를 하신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즉 암호화폐 생태계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비로소 통화혁명의 새로운 시대로 우리는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도도한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짚어보자면 한마디로 중앙집권의 탈중앙화가 생각보다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송국이나 이런 데가 정보의 독점 채널로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훨씬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정보의 독점도 이제는 중앙집권적인 데에서 이렇게 탈중앙화를 하고 있어요. 즉 개인들의 역량이 이제는 중앙집권적인 정부나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이제 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비단 미디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드러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날로그의 디지털화입니다. 예전의 아날로그가 이제는 모두 다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이게 화폐 영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는 지폐나 이런 거는 아날로그 화폐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디지털 화폐화되면서 CBDC라거나 스테이블 코인이라거나 비트코인의 이제 상거래, 결제 효용이라거나 이제 앞으로의 세계는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예전에는 온라인으로 인해서 정보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즉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는 정보를 누구 하나가 독점하지 못하고 세계가 실시간에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온라인은 가치 전송에는 그게 크게 쓰이지 않았는데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이제는 온체인화해서 정보의 전달뿐만 아니라 즉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기록을 투명하게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온라인에서 온체인화 시대로 점점 비중이 커질 겁니다. 즉 이러한 세 가지의 큰 흐름, 탈중앙화, 디지털화, 온체인화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주요한 동력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에 비약적인 도약이 있었습니다. 지금 밑에 보이는 그래프를 보면 암호화폐가 불장이었을 적에는 진입한 사람들이 좀 늘었다가 암호화폐가 지지부진한 현상을 보이면 투자자들의 수가 줄었다가 2023년 4월경에는 미국 같은 경우 투자자 수가 어느 정도 늘었냐 하면 전 국민의 22%가 암호화폐 투자자입니다. 즉 미국 국민들 5명 중에 하나는 암호화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숫자가 약 8천만 명 정도 됩니다. 즉 이 수치는 한마디로 당락에 직결되는 수치예요.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정치가들이 이제는 선호되는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를 살리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들고 나온 트럼프가 사실은 많은 표를 얻은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선거에만 영향을 미쳤을까요? 국회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친암호화폐적인 성향을 띤 국회의원들의 당선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도 상원, 하원 할 거 없이 친암호화폐 의원 수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과연 이거는 또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의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규제 법안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시장을 정화하기 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법안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규제 법안은 이제는 나오기 힘들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오히려 암호화폐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법안들이 앞으로는 많이 쏟아질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판이 바뀐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친암호화폐적인 행정부도 들어서고 친암호화폐적인 입법부도 들어섬으로써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암호화폐 시대로 우리는 이제 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트럼프는 본인이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이런 공약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이 바꿔지게 된 가장 또 중요한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거에는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달러의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크면 달러의 위치는 반비례해서 작아진다고 생각하고 잘못하면은 달러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아주 싹부터 자르자는 게 사실은 그간 SEC의 기본적인 방침이에요. 잘 알다시피 리플을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이유는 뭘까요? 리플이 양성화되면 미국의 스위프트 시스템이 큰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은행을 통한 스위프트 시스템으로 송금을 하면 송금 수수료가 예전에는 8% 내지 금액이 적으면 한 23%까지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리플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즉시 송금이 될 뿐만 아니라 송금 수수료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양성화시키면 미국 달러 시스템, 즉 스위프트 시스템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간 리플에 온갖 여러 구실을 들어와서 그간 철저히 억눌렸던 건데 그런데 이제는 미국의 관점이 좀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많이 들어보셨죠?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담보물이 뭡니까? 바로 미국 국채예요. 지금 세계 시장, 특히 미국은 자국의 국채 시장의 공급 물량은 많아지는데 수요가 점점 줄어들어서 굉장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의 주요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외환보유고에 담는 거를 줄이고 대신에 금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브릭스 국가 같은 나라들이 외환보유고에 주로 금을 담고 이제 미국 국채는 오히려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시장에 큰 손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보존해야지 버텨나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채 시장에 새로운 구세주로 떠오른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담보물이 이제는 미국 국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스테이블 시장이 커지면은 오히려 미국 국채 수요가 늘어나서 그간 달러의 적으로 여겼던 암호화폐 시장이 오히려 달러와 공생할 수 있고 달러의 사용 범위를 더 넓혀줄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시각으로 암호화폐를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달러의 위협이었던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는 달러와 공생관계로 갈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시각을 조심스럽게 미국 관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유세 기간 중에 쏟아낸 그 친암호화폐 공약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우선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상거래 결제에 허용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 같은 나라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해서 일반 ATM 기기에서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서로 받고 하는 이러한 거래 시스템을 정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CBDC 발행을 반대하겠다고 그랬어요. 물론 CBDC의 발행 권한은 연준이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모르지만 사실 연준도 CBDC 발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CBDC를 발행을 하는데,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데 미국은 그걸 발행하지 않는다면 그럼 뭘로 대항을 할까요? 그게 바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CBDC 발행을 하지 않으면 CBDC 대신에 미국은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세계 시장에서 대응을 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즉 스테이블코인이 커진다는 얘기는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트럼프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당선되면 암호화폐 개발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채굴의 중심국으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는 지금 음성적으로는 암호화폐 채굴 같은 걸 지원할지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암호화폐 채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를 금지, 규제 일변도로 나가는데 미국은 정반대 방향을 택한 거예요.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암호화폐 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제작 지원이나 채굴 중심국 등으로 이걸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되면 첫날 게리 겐슬러부터 자르겠다고 그랬어요. 즉 그 얘기는 앞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친암호화폐 인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통령이 된 JD 벤스 부통령도 이 사람도 친암호화폐론자예요. 그간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계속 비판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의 궁짝에 맞아서 앞으로는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미국 행정부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본인이 당선되면 암호화폐 지원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단이 제안한 내용을 추려서 한번 발표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즉 주변에 암호화폐 지원에 대한 자문단을 옆에 두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러한 미국 행정부의 이 공약이 전부 다 실현될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근본적인 기조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갈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얘기는 이번에 미국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친암호화폐 의원들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친암호화폐 의회가 탄생한 겁니다. 미국의 암호화폐 투자자가 이제는 8천만 명이 넘다 보니까 하원이나 상원에 나온 의원들도 이 사람들이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원에 당선된 국회의원 435명 중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알아봤더니 친암호화폐 의원이 247명이었고 반암호화폐 의원이 113명이었습니다. 즉 2배 이상 친암호화폐 의원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앞으로는 친암호화폐 정책들이 발의가 되면서 그것들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규제적인 부정적인 법안들은 발의를 한다 해도 통과할 가능성이 적어지는 겁니다. 상원도 이번에 25명 중에서 친암호화폐가 15명이었고 반암호화폐 의원이 10명이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예전서부터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갖고 있었던 정당은 아닙니다. 즉 트럼프의 정당인 공화당 자체는 친암호화폐 정당이었는데 민주당은 그간은 반암호화폐적인 성향이 더 컸는데 최근 들어와서 민주당 자체가 친암호화폐 정당으로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화당은 친암호화표가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는 과반수가 넘게 친암호화폐 의원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당이 모두 이제는 친암호화폐로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를 시킨 게 누구의 힘입니까? 바로 암호화폐 투자가 하고 있는 그 투자자들의 힘이에요. 그들의 표심이 미국의 정부 혹은 미국의 의회를 이제는 이렇게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트럼프로 인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생태계를 튼튼하게 구축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의해서 이제는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제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의원이 되든 이러한 큰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이렇게 극적으로 대변되고 있지만 이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큰 틀 내에서 세상이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지금 이 그래프가 트럼프 당선일 날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여준 1시간짜리 그래프인데 이때 신고점을 돌파하면서 76,800불까지 도달을 했는데 그런데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날 당일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2%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 3월 달에 비트코인 불장이었을 때만 해도 우리 김치 프리미엄은 10%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한국 시장이 과열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보다 비트코인 가격을 10%라도 더 비싼 값을 주더라도 내가 살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그때는 확 달려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했을 때 보면 이 김치 프로그램이 마이너스 2%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불장의 여기가 식어지면서 이 지지부진한 변동성을 보였을 때에는 거의 다 팔고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의 주요 특성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불장일 때는 확 몰려들다가 가격이 좀 변동성이 있고 횡보를 하게 되면 이때는 쭉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어떤 큰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투자의 비중을 들여다보면 비트코인은 17%예요. 나머지 83%가 알트코인입니다.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한마디로 대박을 꿈꾸면서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적에는 포모, 즉 이러한 불장에서 나만 소외되면 안 되지 하면서 달려듭니다. 그런데 가격이 좀 떨어지면 그때는 포드라고 해서 가격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 때문에 그때는 죄 팔고 떠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투자에서는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가장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황에 따라서 확 들어왔다 확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권하는 건 소액이나마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면 우리는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적에 사모으면은 올라가면서 수익을 내지만 떨어졌을 때 사모으면 그때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물량을 사들이면서 다음 불장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김프가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피할 수 있으면서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 2주 동안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가격은 30%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비중이 절반을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우선 이것부터 우리 비트코인 초보 투자자들은 바꿔나가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도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은 어제 날짜로 0.74%, 아직 1%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외국과 비트코인 가격 차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할 적기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김치 프리미엄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액은 주식시장보다 훨씬 많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숫자보다도 가상자산 거래액이 더 많아요. 11월 11일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액은 약 20조 원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를 합친 거는 한 18조 뿐이 안 돼요. 이제는 가상시장이 주식시장보다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등락에 희비하지 말고 적립식 장기 투자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가져가고, 그러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지금은 암호화폐 시장의 도미넌스 비중 그대로 투자하시는 게 사실은 정석 투자예요. 우리 투자 금액의 60%는 비트코인에, 15%는 이더리움에,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알트코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전해드리면서 그 다음에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이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은 여태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개인 주도 시장이었습니다. 개인들이 주도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기관들이 주도하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간에는 기관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산다 그러면 당장 세금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계 문제에도 봉착을 해요. 이걸 어떻게 회계해야 될지 기관들이 방법이 없었어요. 구입 당시에 자산으로 해야 될지 시가로 평가를 해야 될 등등의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보관의 문제입니다. 타가지고 그거를 기관이 갖고 있을 건지 아니면 수탁 기관에 맡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거래소에 놔둬야 되는 건지 그러다 해킹당하지는 않는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일거에 해결해 준 게 있습니다. 뭐가 이거를 일거에 해결해 줬을까요? 바로 블랙록이 주도해서 만드는 비트코인 ETF가 이 세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한 940개 기관이 비트코인 ETF를 사들였어요. 940개라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실상 미국의 기관 투자자 수는 10,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직까지 대형 금융기관들은 이 시장에 진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기대를 갖는 게 이렇게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친화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 이제는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는 크게 두 가지 대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거시경제 흐름에 맞서지 않는다. 두 번째는 미국 정부에 맞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정부에 맞서지 않는다는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흐름이 나쁘지만 않다면 이제는 기관 투자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캐시우드가 2030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나 오를 거라고 전망한지 아십니까? 캐시우드는 2030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380만 달러까지 오를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그러한 거를 깔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형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개인들이 움직였던 비트코인 시장이 아니고 기관들이 움직이면서 이제는 큰 돈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시죠. 기업의 재무 전략에 이제는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이크로 스트래지를 보면 마이크로 스트래지가 지난 4년 동안에 비트코인 상승률보다 자그마치
360%가 더 올랐습니다. 즉 우리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를 샀다 그러면 그간 비트코인 가격도 엄청 올랐는데 그거보다 3.6배가 더 오른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이번에 MSCI 그 월드 주로서 채택이 돼서 이제는 패시브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갖다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S&P 500에도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더 많은 주식을 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가격보다 이쪽 주가가 올라가는 가격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 분이라면 꼭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아도 이런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담으면은 이게 수익률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일본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메타플래닛인데 메타플래닛의 최근 6개월 주가 상승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200%가 급등을 했어요. 즉 비트코인 사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사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 그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지금 치솟고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내 보유금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앞으로는 그 기업들도 재무 전략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담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12월 10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가 있는 거기 주주들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적은 양이나마 비트코인을 좀 사자라는 쪽에 발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세계 1위 기업인 MS 같은 데에도 비트코인을 사게 될지 좀 더 주목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큰 변화는 여태까지는 주가 부양책을 했을 적에 많은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을 하면서 주가를 부양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식이 빠지니까 삼성전자도 10조 원의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을 시켰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행태가 바뀌어질 겁니다. 그 사람들이 10조 원의 주식을 사서 불태우면 그건 없어지는 돈이에요. 그런데 만약 10조 원의 돈으로 비트코인을 담았다 그러면 주가는 주가대로 상승을 하면서 회사 가치는 더 올라가고 10조 원이라는 돈이 더 중요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사주, 즉 주가 부양책을 사서 태울까요? 아니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살까요? 이런 요소들이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을 크게 바꿔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정리하면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이 과거와 달리 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주도하게 될 거다. 두 번째는 앞으로는 기업들이 본인들의 사내 유고목을 가지고 놀리는 게 아니라 이런 비트코인 같은 걸 사면서 회사의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외에도 드릴 말씀은 많겠지만 제가 이걸로 해서 앞으로 변화될 비트코인 시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